비트코인이 다시 포물선 상승을 할 정도로 강력한 불장으로 들어가고 연말부터 금리 인하가 재개가 되면서 유동성이 본격적인 확장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알트코인이 다시 한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시즌은 분명히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장 알트코인 중에서 믿을 수 있고 역사가 있는 코인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더리움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비전이 비트코인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알트코인에서 가장 확실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이번 사이클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세 가지 코인은 역시나 가장 대장격인 알트코인 이더리움과 XRP와 솔라나 이 세 가지 코인은 아마도 알트코인 시즌이 다시 온다면은 그때 가장 안정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현재 알트코인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굉장히 안 좋죠. 비트코인이 지금 굉장히 장기간 거의 반년 가까운 횡보를 하면서 알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더 안 좋은 시기를 겪고 있고 일단은 알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강력한 포물선 상승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사고가 생기면서 굉장히 길게 지연이 되고 있죠. 첫 번째로 관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동 전쟁이 있었고 이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면서 비트코인이 발목이 잡혀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금 알트코인 장이 굉장히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이 다시 포물선 상승을 할 정도로 강력한 불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말부터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재개가 되면서 유동성이 본격적인 확장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알트코인이 다시 한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시즌은 분명히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의 불장을 겪은 다음에서야 이제 들썩들썩 하겠네요. 그렇죠. 네, 비트코인이 먼저 강력하게 올라야지만 알트코인으로 투심이 이제 오고 돈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또 두 번째로는 유동성이 반드시 확장되는 타이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양적 긴축이 일단 끝나야겠죠. 어떤 분들은 또 알트코인 시장이 여전히 98%가 사라질 시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작가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알짜배기들만 남게 될 거라고 봐요. 저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올랐는데 그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초기 개척 시대였죠. 초기 개척 시대는 굉장히 혼란하고 혼잡하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잖아요. 그렇게 자리를 잡은 코인들만 살아남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존할 코인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브랜드 인지도가 있어야겠고 이제는 이제 초기 시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코인이 만들어져서 기존 코인들의 브랜드 인지도를 위협하는 일은 이제 점진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뭐 시가총액 20위권 이내의 코인들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술적으로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뭐 압도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코인들 그런 코인들과 브랜드 인지도를 확립하면서 생태계를 구축한 코인들 이런 코인들만 살아남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게임이나 AI 같은 실물 산업과 연결된 알트코인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실물 연계형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미 저번 사이클에서도 겪었던 일인데 그렇게 이제 거창한 기술적인 비전들을 얘기했던 알트코인들의 99%는 사이클이 끝나고 몰락했거든요.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똑같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정말로 그 중에서 극소수만이 살아남아서 뭐 10년 후, 20년 후에 자신들이 말했던 그 비전을 달성을 하겠죠. 또 XRP가 장기적으로 $1,000에서 안정화될 거라는 파격적인 전망도 있어요. 이게 현실성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점보다 뭐 거의 500배가 올라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뭐 시가총액이 뭐 전 세계 모든 자산급으로 늘어나겠죠. 그럼 뭐 100년 후라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겠지만 뭐 당장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미래 내에서 가능한 숫자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어요. XRP처럼 일정 부분 중앙화된 구조를 가진 코인들은 효율성과 신뢰성 측면에선 유리하지만 탈중앙성 논란이 계속된다고 들었어요. 앞으로 살아남는 알트코인은 탈중앙성과 실용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가져야 될까요?
네, 뭐 꼭 알트코인이 탈중화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과 달리 디지털 상품이 아니라 오히려 디지털 증권에 가깝기 때문에 증권인데 굳이 탈중화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식도 다 증권인데 탈중화될 필요 없잖아요. 엔비디아가 꼭 탈중화가 돼야 돼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하나의 기업의 주식과 같은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인다면은 XRP가 하는 그 사업이 잘 된다면 분명히 비전이 있겠죠. 블록체인이 확장성, 보안, 탈중앙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들었어요. 현재 이 세 가지를 가장 균형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네, 이제 뭐 디지털 자산의 트릴레마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속도를 확보를 하려면은 필연적으로 탈중앙성이나 보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비트코인처럼 보안성과 탈중앙성을 높이려면은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가장 밸런스 있게 그것을 구축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이제 알트코인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그 이더리움의 성능을 위협하는 솔라나와 같은 이런 새로운 코인들이 나오면서 일정 부분 쉐어를 잃고 있기는 한데,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가장 알트코인 중에서 믿을 수 있고 역사가 있는 코인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더리움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더리움은 이제 디지털 상품과 증권의 약간 중간 정도에 위치한 굉장히 밸런스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비전이 비트코인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알트코인에서 가장 확실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새로운 코인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 이제 이더리움 킬러라는 그런 타이틀로 부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밑에 뭐 스위라든지 이렇게 새롭게 부상하는 더 솔라나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코인들이, 기술적으로 우월한 코인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이제 이 솔라나 같은 코인들은 어떻게 될지 100% 장담을 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그런 새로운 코인들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10년 이상 알트코인 시장에 대장 자리를 가지고 있는 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무너뜨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으로 떠오른 코인은 기술적인 측면으로 몰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오로지 이 기술만으로 지금 알트코인 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비전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알트코인의 버블을 감지할 수 시그널이 있을까요? 일단은 알트코인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사이클의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사이클이 최고점에 도달한 시점에 오면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알트코인도 그 시점부터는 함께 정리를 시작하는 게 안정적이겠죠. 그럼 알트코인 하이퍼 사이클의 최고 수혜를 누릴 코인 세 가지를 꼽자면 어떤 코인들이 있을까요? 뭐 사실 특정 코인이 어떻게 될지 네. 장담할 수 있다면 그건 뭐 신이겠죠. 근데 그냥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이번 사이클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세 가지 코인은 역시나 가장 대장격인 알트코인, 이더리움과 XRP와 솔라나, 이 세 가지 코인은 아마도 알트코인 시즌이 다시 온다면은 그때 가장 안정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율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보도가 많잖아요. 이게 비트코인과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이죠, 말 그대로. 그냥 법정 화폐를 디지털 토큰화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화된 디지털 상품인 비트코인과는 아예 별개의 자산으로 봐야 되고요. 사람들이 코인이라고 하면 다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 코인들도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성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공부하는 것도 이 디지털 자산을 공부하는 매력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국 정부가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제도권 편입에 나섰는데 이러한 정책 흐름이 기존 알트코인 시장에 어떤 기회나 제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까요?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제도권 편입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결국 자산이 완전 정규 자산으로 편입이 돼서 대규모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편입 규제화는 필연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예전에 도로교통이나
교통법이나 신호등 이런 게 없던 시절에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달릴 수 있었지만 제대로 된 도로가 깔리지 않고 신호등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달릴 수 있는 도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도로가 깔리고 교통법이 생기고 신호등이 생기면서부터 자동차들이 정말 본격적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마련이 됐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제도화가 되고 정규화가 되면서 자산이 정말로 거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어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를 열심히 발행하고 있는데 이 CBDC 확산이 알트코인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거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냥 스테이블 코인의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법정 화폐를 토큰화한 것과 암호화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CBDC 등이 더 많이 확산이 된다면은 디지털 자산으로의 편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전반,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이 더 성장할 수 있겠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과 그럼 CBDC, 비트코인도 큰 연관성이 없을까요? CBDC는 결국 법정화폐가 토큰화된 것이고요.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로 법정화폐가 토큰화된 건데 이제 국가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면 CBDC인 거고 사설기관이 발행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거죠. 그 차이만 있을 뿐이고 이 시장이 커지면은 결국 디지털 자산으로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이 다 커지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좋은 흐름인 것이죠. 이 실사용과 투자성 이게 충돌하기도 하는데 작가님이 보시기에 성공하는 코인들은 이 두 가지를 어떤 방식으로 조화시키고 있나요? 네, 비트코인은 뭐 여러 가지 실사용 당연히 가능한 디지털 자산이지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상품 자산, 그러니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 외에 이제 이더리움 이후에 나온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이제 실용성을 강조한 그런 코인들이죠. 그렇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자산으로서 가지는 성격과 특성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비트코인의 고유의 영역을 분명히 지켜가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약간의 투기성 자산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되겠죠. 작가님은 그럼 많은 투자자분들 뵈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나 후회 같은 게 있을까요? 뭐 너무 많아서 사실 네. 설명하기 어려운데 일단은 알트코인의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가져간다든지 알트코인은 투기성 자산이기 때문에 너무 높은 비중을 가져가면 안 되고요. 아무리 많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라도 비트코인을 반드시 50% 이상 가져가야 되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레버리지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은 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자산 자체가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산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아마추어 투자자는 대부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네, 사이클 하나를 전부 다 통째로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하나를 가지면 몇 년 정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그 안에서도 나눌 수 있는데요. 내가 10년 정도 또는 그 이상 필요 없는 잉여 자산의 성격이라면은 계속 장기적으로 모아갈 수 있고요. 근데 그 모든 자산이 다 100% 10년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잉여 자산이 아니죠. 한 자산의 70-80%는 내가 몇 년 안에도 쓸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한다면은 비트코인 사이클이 일반적으로 4년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은 사이클을 통해서 사이클 투자를 한다면은 더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작가님이 과거와 비교해서 달라진 투자 철학이나 시선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요. 그대로 그냥 유지하고 계세요? 네. 작가님은 그러면은 매일매일 비트코인을 사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은 한 번에 살 때 많이 사세요? 저는 그냥 돈이 생기면은 그때 흐름을 보고 단기적으로 더 저평가된 구간에서는 더 많이 사고 단기적으로 좀 고평가된 구간에서는 더 적게 사는 이제 동적 DCA라고 하죠. 그러한 분할 매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떨어졌을 때는 그 심정을 어떻게 컨트롤하세요? 저는 투자를 굉장히 오래 했고 시장의 전반적인 성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자산에 대한 믿음이 100%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은 거의 개입하지 않아요. 네, 작가님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성공의 진심이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는 지금의 가치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치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소음들에서 최대한 눈을 돌리시고 본인이 공부하고 확신을 가지셨던 믿음을 가지셨던 그 자산의 장기적인 비전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분명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나중에 큰 보상을 얻게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알찬 이야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관해서 이야기 나눴고 다음에 더 알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